과연 이런 경제적인 이벤트가 전 세계 경제 아젠다를 주도하는 신문사의 일면에 나왔던 적이 과연 있었던가? 대한민국도 인도네시아한테 역전당할 날이 멀지가 않았고 나이지리아가 세계 5대 강국이 되고요. 천조가 데이터 센터 쪽에 있어요. 반도체 선안권보다 훨씬 큰 돈의 2배예요.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안구동의 노한국 기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1600조 원 이게 얼마인지 감이 오세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양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큰 세 카테고리에 이런 어마무시한 금액을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합작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각 지역 지방 정부들도 모든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계속 취재해 오고 있고 또 일전에도 한번 대만 또 반도체 전 세계 동향을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셨던 꼭 그분을 또 모셔가지고 이걸 또 파헤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태호 대표님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이태호입니다. 아마 대표님도 이제 말씀한 이 3대 네. 대한민국 이제 메가 프로젝트 네네. 요거 발표 내용 보시고 이제 막 검토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네, 이거 세 개 메가 프로젝트가 어떤 건가요? 항목별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AI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만의 프로젝트인 게 아닌 게 반도체 수출이 폭등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심지어 일본도 앞섰어요. 저희가 지난달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네, 그만큼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주목받는 경제가 되는데 그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이 90도로 서로 인사 오는 그 사진이 전 세계 사진 됐죠? 파이낸셜 타임즈부터 다 탑뉴스로 나왔던데. 근데 이게 그냥 타전된 수준이 아니고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글로벌판 일면 사진에 근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 현대사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안 좋았던 그러니까 슬펐던 어떠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닌 이상 과연 이런 경제적인 이벤트가 전 세계 경제 아젠다를 주도하는 신문사의 일면에 나왔던 적이 과연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주목받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막상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 이제 사건이 있었으니까 뭐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마다 발표하는 내용이었고 또 뭐 이번에도 의미가 있고 뭐 시대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제지 리딩하는 일면에 대한민국 글로벌 투자 이슈도 아니었고 우리나라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미래 투자 내수의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전체 GDP, 전 세계 글로벌 GDP에서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은 1% 이내일 텐데 그러면 1% 이내밖에 안 되는 나라에 중앙 정부가 자국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게 규모가 워낙 크고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 상에서 이 두 회사가 없으면 사실상 마이크론에만 의존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면에 뜨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까지 하면 거의 4,700조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도 이제 한 1,600조에다가 민간까지 4,700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물론 그만큼의 돈이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이 방송이 아마 나갈 때쯤이면은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45조 ADR을 갖다가 상장. 근데 그게 45조가 전체 지분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 돈이면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회사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거만 조달을 해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SK 하이닉스의 전체 지분의 2%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하이닉스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이닉스가 잘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 왜냐면 하이닉스가 담당하는 게 메모리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냥 파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네. 뭐 이게 뭐 민간 기업하고의 협력, 그다음에 미래 이러다 보니까 뭐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에다도 별도 조직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공장을 짓고 또 단순히 공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 교육 여건이라든가 교통,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나 경영진들의 자녀들, 그러면 이게 교육 이슈도 당연히 따라가고 또 이제 병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전체적인 영역인데, 그러면 규제 이슈가 있잖아요. 어째 각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그 규제 권한 발전이나 이런 거는 다 그쪽에 있으니까 아마 이걸 내비두면은 뭐 10년, 20년이 돼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를 별도로도 만들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걸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할 네네.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당연히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가 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그런 의견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기업을 하는 기업가의 입장, 그리고 저도 제가 저의 매체를 창간하기 전에 기업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기업은 결국에는 이윤을 창출하는 게 지상 과제고요.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규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보호를 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국가나 사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근데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에 돈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고, 그러고 정부와 원래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선진국이라는 건 그만큼 사회가 고도화되어 있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또 각 규제 기관들마다의 자율성. 말씀한 대로 이제 여기도 3S 플러스 1F라고 이제 이 반도체 파트에 서포트하는 내용 키워드들을 잡아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속도전이에요. 일본의 S가 스피드. 스피드에서 중요한 거는 용인 국가 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의 최종 팹, 그러니까 공장의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으로 단축해서 5년 안에 2배로 확대한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대하겠다가 그들의 메인 그 발표죠. 여러분, 이번 발표는 그동안에 용인에다가 뭐 저기 이제 이천, 용인, 평택, 화성 이 반도체 쪽을 엄청 밀어주고 있는데, 에너지 문제라든가 용수 문제 이슈로 되게 지지부진해하고 있는 이거를 이 기회에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빨리 끝낼 수 있게 하겠다. 그 메인 센터에 대한 엄청난 속도전이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일단 속도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핫한 게 지금 반도체 패키징을 더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온양이랑 천안에다가 신규 HBM 팹 공장을 만들고, 청주에는 HBM 패키징 투자가 적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핵심이죠. 지금 그 부울경, 그러니까 동남권과 대구 경북권은 소부장 수요의 동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는 게 그 주요 거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S가 이제 선도하겠다라는 건데, 뭐 차세대 메모리나 엣지용 AI 반도체. 사실 엣지용 AI 반도체가 좀 덜 주목받는 측면이 있는데, 피지컬 AI로 가고 AI가 더 확대되다 보면 자율주행을 하건 로봇을 하건 지금보다 반도체 숫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이 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15년간 30조 원이고
그래서 R&D를 지원하겠다는데 네. 이 부분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30조 엄청 큰 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마지막 F. 도대체 F가 뭘까라고 하면은 풀 서포트의 약자입니다. 그냥 서포트라고 해서 4S라고 하면 되는데 4자가 좀 안 좋아서 네, 그래서 F를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날 대기업 회장들만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네, 수자원공사도 스타트업 왔고요, 저 스타트업들도 왔고요, 대학교에서도 왔고요, 다 왔어요. 한 90명 정도 왔는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산업부에서 산업자원부인가요? 아무튼 산업부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참에 더 빨리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모자라서 가격이 높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파는 입장에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빨리 만들어서 확산을 시킨다고 하는 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격을 좀 떨어뜨리면 장점은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네. 한번 팔고 그냥 일시적으로 떴다방처럼 빠지는 거면 네네. 도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뭐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머릿속을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 기업을 갖고 있는 네네네. 입장에서 기업가들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살아있고 네. 생태계가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만든 사업 모델이 그냥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누군가 다 합리적으로 살 수 있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게끔 가격을 많이 생산해서 떨어뜨리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대규모 네네. 클라우드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AI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살 수 있게 가격을 좀 만만하게 만들어 주려면 결국에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야죠. 시장이 더 커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오해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는데 왜 공급을 더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할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생태계가 크고 일반인들한테 이 AI 서비스가 확산되려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메모리나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면 더 많이 쓰잖아요. 이거를 기술 관련된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지 아실 텐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이야기 쉽게 하시려면 제주항공이 대한민국에 등장하면서 진에어나 뭐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같은, 이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더 사업이 잘 됐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행사들까지 같이 늘어서 아마 오기 전이랑 이후랑 매출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가 날아다닐 수 있는 뭐 대한민국 인천을 찍었을 때 한,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이 거의 한계니까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봐서 그 안에 다니는 항공사들로부터의 그러니까 기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매출과 그 이후의 매출을 비교하면 아마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었을 거예요. 아마 공항들도 이제 여러 기업을 입점시킬 수 있었으니까.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면세점 사업들도 다 잘 됐을 거고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갑자기 이걸 이렇게, 왜냐하면 5년 내에 디램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야, 이거 2배를 확대하면은 매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뭐 갑자기 정말 메모리 뭐 사람들이 전화기를 4대씩 갖고 다니는 시대가 올 리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이걸 하겠다는 거는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50짜리 시장에서 50을 먹는 게 아니라 200짜리 시장에서 25만 먹어도 뭐 이건 산수의 영역이죠. 그럼 이제 또 이슈긴 한데 호남권 투자가 이슈긴 하잖아요. 호남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제일 높은 동네입니다. 물론 태양광, 풍력, 풍력, 해상 풍력. 네네. 태양광하고. 그러니까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서해 바다가 어떻게 보면 동해에 비해서 수심도 얕은 편이고 땅은 또 수용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용수 얘기를 하는데 용수가 지금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호남의 용수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재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용수가 아예 부족하다고 저는 볼 수 없는 게
벼농사가 생각보다 물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럼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먹는 쌀의 거의 뭐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호남 쪽에서 오거든요. 그 평야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그리고 영광의 원전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전라도에는 원전도 있고 말씀하시는 태양광도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도 건설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거기 그 가까운 에너지원 근처에 RBA까지 달성하는 공장을 차라리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 수도권까지 오는 민원 문제라든가 뭐 이제 그다음에 몇 년씩 걸리는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고 되게 빨리 끝낼 수는 있다. 용인 반도체 이 평택 이쪽도 되게 빠르게 완공된다는 얘기도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속도전이요, 스피드. 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발표된 것보다는 계속 늘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저는 전력망하고 용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컸던 것 같아요. 용수도 그렇고 반도체 만들려고 물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수입하면은 원가가 안 맞을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용인 발표할 때 한 가지 걱정했던 게 저 부족한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려고 저러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실제 모든 곳이 이제 전력과 이제 물 네. 이슈가 있으니까 아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건 계속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러면 만약 공장을 한국에서 계속 질 거면 전력과 용수 문제는 어디나 똑같고 그럼 만약에 안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뭐 못 짓게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에 짓든 아니면 베트남에도 이제 모바일만 했지만 우리 반도체도 다 짓겠다 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일본에 짓겠다라고 하면 또 저는 다를 수 최태원 회장이 있으니까. 말하는 그 한일 경제권 통합이라던가 아니면 굳이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그냥 외교적이거나 이런 수사로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도 구마모토도 원래 거기 반도체 공장 지금 TSMC가 합작 사인 그 JSMC가 거기에 지금 1단계는 되게 좋은 받아서 낮은 공정을 하지만 2단계부터는 되게 상위 공정을 만들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 피지컬 AI와 이제 로봇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글로벌 판세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투자를 해서 글로벌 3강에 가자. 어떤 영역은 또 선두가 가자.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 글로벌 3강 도약의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후진국 컴플렉스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UNDP라고 있어요. 그 UN 산하 기구 중 하나인데 United Nation Development Plan이라고 그래서 Developed Country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핑이 ING가 ED로 바뀐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산업 로봇 도입 1위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 워낙 강하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런 로봇 산업 로봇이 들어올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뭐 노조 뭐 이게 사업주들끼리 그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모아서 로봇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람이 일하는 건 자리는 줄어드니까 어느 선까지 몇 %씩까지 열어줄 거냐 이런 게 이제 좀 유럽 분들은 그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기도 했고 공장이.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깜짝 놀래거든요. 우리나라가 도입률 1위예요. 그리고 1인당 1,220대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생산하는 건 1%. 그러니까 로봇 쪽에. 근데 중국은 89. 그러니까 이미 이것만 봐도 89대 1%가 86인가 1%일 텐데 생산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 말고 로봇을 소비하는 국가 말고 우리는 철저히 로봇을 소비하는 국가였는데 이거를 생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만약에 AI처럼 로봇도 중국향 로봇과 서방 진영 간 로봇으로 나뉠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걸 육성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매우 옳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은 디커플링이 되면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로봇을 찾는 날이 올 거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치면 2등이 그 말씀하신 IFR 자료에서 1220대 네네, 1인당 근로자 네, 1만 명당 네네. 싱가포르이 770이거든요. 싱가포르는 그럼 시장 점유율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미국도 꽤 높을 텐데 미국 4%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아무도 미국이 로봇 약소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하겠소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치면은 야 GPU도 우리가 만들고 메모리도 우리가 만들고 AIM은 우리 다 할 거야.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걸 좋아하나?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걸 뭐 격차를 뭐 휴머노이드를 골든 타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정부 자료에 보면 카이스트가 뭐 챌린지 우승했고 서울대랑 부산대가 로버컵 대회 우승했으니까 근데요 대학교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랑 상용하는 거는 완전 다른 단계예요. 근데 이 대표는 약간 피지컬 AI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그래도 여전히 뭔가 한국이 아 그거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로봇하고는 좀 다른. 이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 쓰는 국가에서 잘 만드는 국가인데 네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고 뭐 네네.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봇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피지컬 AI랑 로봇이랑 좀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로봇도 결국에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마치 예전 용산 조립 PC처럼 커머더티와 그러니까 결국 앞서 저희가 메모리 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로봇용 엣지 반도체도 엄청 많이 생산하면 지금보다 로봇 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로봇을 돌리는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로봇은 좀 그러면 물리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보시더라도 그러면 아까 말한 피지컬 AI 쪽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이제 키워드였잖아요. 피지컬 AI가. 피지컬 AI가 어떻게 지역이 보세요? 새만금 대경권을 양축으로 뭐 로봇 생산 기술 확보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새만금이나 이쪽 대경권으로 해서 갖고 간다는 것 자체는 매우 훌륭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조 데이터가 중요하고 네네. 피지컬 AI도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젠슨왕 왔다 갔잖아요. 네네. 젠슨왕이 만난 게 다 피지컬 AI나 이런 로보틱스 하는 그런 그렇죠, 관련된 회사들이었어요. 네네.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젠슨왕도 GPU만 팔아선 자기네가 나중에 시스코 꼴 날,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했던 시스코 꼴 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옴니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저 각종 일단 쿠다 트윈할 수 라이브- 있는 것들 예. 계속 올리고 있죠. 쿠다 라이브러리를 늘린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검증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잘 되면서도 우려되는 거는 미국 엔비디아나 구글 등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도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주력 10대 업종에 특화된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아 맞는 얘기긴 한데요. 이게 한국형이 들어가면은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봐서 이거 좀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취약 부품, 뭐 액추에이터, 로봇손, 센서 관련 전용 R&D 신설 제발 좀 잘 투입돼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가지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연간 보너스를 얼마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로봇으로 돈 벌잖아요. 1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개발도상국 마인드라고 저는 왜 생각이 드냐면 양성은 시장이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저는 그래도 이걸 좀 좋게 보는 거는 네. 정부가 800조 쓴다고 그랬으면은 뭐야 또 얼마나 이걸 이렇게 하나 그렇죠. 하는데 민간이죠. 맞아요. 민간이 들어오는 거고 네네. 이 분명히 베네핏이 그러니까 네네. 이익이 되니까 들어온 그렇죠. 거거든요. 삼성이나 SK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네. 보시면 이제 피지컬 AI 할 때마다 우리나라 이제 돌봄 서비스나 국방이라는 게 함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든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이 뭐 공공, 제조 네. 이런 네. 쪽 파트에 워낙 많으니까 네. 이런 게 좀 이런 사업 할 때도 진짜 시너지가 나겠죠. 나겠죠. 이게 그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면 그걸 쓰는 사람은 안 생기는데 이게 진짜 필요해서 이 기술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기술은 확산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네 나라는 되게 개발된 국가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민자 빼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게 심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구 곱하기 경제 파워를 곱하면은 대한민국도 인도네시아한테 역전당할 날이 멀지가 않았고 나이지리아가 세계 5대 강국이 되고요. 그 얘기하면 다들 에이 설마요 이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피지컬 AI가 되고 로봇 숫자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순간 달라지는구나. 물리적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군요. 미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죠. 예. 인구수 곱하기 경제력이 아니라 AI 토큰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그 피지컬 AI에 대한 어덥션 레이트, 그러니까 도입률이 얼마나 높고 그 지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이나 이렇게 드렸냐면, 저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이제 MIT 출신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구를 해봤더니 AWS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월마트라든가 이런 쪽의 로봇은 진짜 산업형 로봇들이잖아요. 엄청 물류창고를 새롭게 짓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S&P 뭐 500이다, 아니면 100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상당히 많은 제조업이 있는데 여기가 인력들이 모자란 거. 미국도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기 힘들어하고 안 오고 인건비도 별로 안 주고 근데 불법 체류자들이 많았던 동네니까. 근데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학생이. 그랬더니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이 물건 하나라도 옆에 자동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긴 했는데 제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게 계속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 인식하고 그러다가 또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인식률이 더 좋아지고 OCR이라든가 그렇죠. 위치 추적 같은 것도 그 기술 나오면 또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공장에 원래 필요했던 분들한테 물리적인 로봇을 갖다 주지만 운영 전체를 할 수 있고 기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거 갔더니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 뒤통수 맞았거든요. 우리나라의 로봇 이슈는 다 첨단 산업 쪽의 큰 공장에서 얘기돼요. 근데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장에 이 로봇이나 누가 들어가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해외로 나가겠다는 분들을 안에다 두게 할 수도 있는 거는 근데 이런 발표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 이슈는 쑥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큰 거대 기업 위주로만 나오거나 아니면 로봇 연구한다는 분들도 자꾸 그 큰 시장만 바라보고 로봇을 하는데 약간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떤 게 상관없더라도 우리 현실적으로 이 로봇이 진짜 필요한 곳에 좀 투입되면 어떨까 하는 메시지는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얘기해 보죠. 이게 진짜 뭐 저희들이 취재하고 인공지능 오기 전부터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한 대로 이 대표님은 또 이런 사업을 주업으로 했던 회사에 또 근무도 해보셨었는데 지금 이제 SK라든가 그다음 뭐 GS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클라우드 쪽 국내 기업을 되게 선방하고 있는 네이버 이렇게 해서 이제 18.4기가와트 쪽 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전기인지 그리고 이제 액수도 어마무시했어요. 이 액수가 550조 원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건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전기를 어디서 끌어다 쓰려고 그러지가 저의 솔직한 첫 번째 이거 발표했을 때? 네. 근데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훨씬 적겠어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요. 그 반도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쓰는 전기는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에 비해서 훨씬 적다. 적게 쓰긴 하는데 많이 쓰죠. 근데 반도체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건 계속 들어가니까 29년이면 이거는 8.4기가와트가 29년까지 생기는 거예요. 네. 용인은 어느 정도 전기를 어떻게 끌어쓰겠다는 계획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8.4기가와트 원전 하나가 1기가와트니까 원전 9개를 짓겠다?
근데 원전 계획하는 거 정부가 4, 5년을 뭐 한 6개월로 줄여준다고 그래도 짓는 데만 5년 걸리거든요. 지금 2026년이에요. 그러면 네네. 6, 7, 8, 9, 4년 남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지려고 그러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SK가 KKR이랑 재생에너지 합작사 만든다고 발표했고 뭐 수소 포함해서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경제권이 어느 정도 약간 같이 간다고 만약 보게 되면 그 사업까지 바라본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소프트뱅크가 도쿄전력에다가 해서 아예 지금 계속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손정희 회장이.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 없어서 그래요. 결국엔 근데 전기를 무슨 식으로 이걸 채우려고 그러나가 첫 번째 보자마자 저는 다 발표 보자마자 아, 다 좋은데 사람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동이 80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력 문제는 이슈가 다 있는데 왜 AI 데이터 센터에 SK는 이제 1000조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디어들이 이제 다루는 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도체 이슈라든가 선안권 이슈가 많이 크지만 저는 오히려 최태원 회장이 발표한 그러니까 이번 SK 그룹 전체가 이 정부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나온 액수를 보면 1000조가 데이터 센터 쪽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반도체 선안권보다 훨씬 큰 돈의 2배예요. 근데 난 되게 웃긴 거죠. 이 양반이 선안권에 SK그룹사가 투자한다는 하이닉스가 투자한 돈의 거의 2배를 데이터 센터에 짓겠다는데 이 특집은 안 나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력 문제라든가 그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 해서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SK그룹은 이 AI 팩토리, 토큰 공장 여기에 저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다가도 데이터 센터 지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제 의외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류 미디어들이 반도체 쪽에 물론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게 주류라고 생각하고 새로 나오는 미래에는 저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래보다 저는 되게 SK답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왜 그러면 SK는 1000조 원을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까? 오히려 그걸 이 대표는 이제 아니까 그걸 더 잘 쉽게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최 회장의 최태원 회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왜 저는 SK가 SK답게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네. SK 태생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SK는 스마트 학생복으로 시작한 회사지만 네네.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팔았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60 그리고 KT의 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이 신세계통신. 네. 자, 60과 통신사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틸리티 한 번 들어가면 네, 장치 산업이죠. 그쵸. 그러면은 맥시마이즈가 그 효율을 투자 대비 효과 맥시마이즈해서 거기서 돈을 뽑아내서 유지하는데 수율을 높이면은 거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한번 깔아놓으면 되는 SK는 그거에 DNA가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는 그게 보였어요. 자, 그렇죠. 유화단지도 80년대 딱 그렇죠. 설치하고 기름을 가져오고 여기다 어떻게 재가공해서 공장을 짓고 증설하면 수많은 석유에 이제 여기서 뭐 근데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의 밸류체인 에코시스템 자체를 유틸리티로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SK라는 회사가. 그래서 석유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가 투자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보면은 엔트로픽에도 투자한 게 제가 보기에는 엔트로픽 자체를 차세대 시대 인프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조긴 한데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맞는 타이밍에 인프라를 그러니까 ASML 같은 데서 EUV 장비를 사다가 꽂아놓은 다음에 마치 통신사에서 기지국 효율을 높여서 통합 품질 높이듯이 수율을 높여가지고 최신 기술을 팔면은 그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닉스 관점에서는 HBM이었고 엔비디아라는 아주 좋은 고객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토큰을 만드는 팩토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보기에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일치화되면 AGI라고 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제 미래적 예측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기업들이 AGI, 내가 쓰는 AGI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SK가 그동안 해왔던 DNA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SK는 인프라를 깔아서 그 인프라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그걸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돌려서 먹고 사냐 하는 회사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걸 AI 해서 수출 산업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그게 수출 산업이 또 안에 되죠. 들어가 왜냐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되면 SK의 AI 팩토리를 화이트 라벨링 형태로 글로벌 벤더들한테 판매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떴습니다. 이제 또 속도전, 강력한 빠른 속도전, 전폭적 지지를 정부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나온 되게 큰 투자 규모, 그 다음에 민관 학위, 또 오랜만에 이제 요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로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도 많이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요 세 키워드는 거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요런 트렌드에 또 항상 얹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요. 네, 근데 그런 대화할 때는 또 티쿨 이태호 대표의 글, 저희들이 대화했던 것보다 더 깊숙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정식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메가라는 말처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도약을 위한 아젠다를 선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여름 건강히 잘 나시고 다음에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